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이 격돌한 전쟁을 말합니다. 그 시작을 어디로 잡느냐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만약 전쟁의 발단인 이오니아 반란을 시작으로 잡는다면 기원전 499년부터 그리스 페르시아가 평화조약을 체결한 기원전 449년까지 약 5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죠.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의 승리로 끝났고 이후 전쟁을 이끈 아테네가 급부상함으로써 아테네의 민주주의, 철학, 역사, 문학, 건축, 미술 등이 폭발적으로 쏟아져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할 당시 페르시아는 대략 세계 인구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거주했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었으며 그리스는 산지가 많은 지형 탓에 통일 국가가 들어서지 못하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점점이 세워져 있다는 점이 대비됐죠. 아무래도 영토나 인구 규모, 중앙 집권에 의한 전쟁 동원력 면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는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이 있긴 있었죠. 페르시아는 제국의 숙명, 즉 외부의 적을 만들지 않으면 속국들의 반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끊임없이 팽창을 하고 있었고 그리스 또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가며 지중해 연안 각지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교역을 통해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보니 두 세력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했죠. 만약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승리해 그리스를 제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면 오늘날 세계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드로스 3세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유럽과 이집트, 아프리카 일부, 중동, 동방까지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명이 퍼지고 거기에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로마 제국이 지중해와 유럽을 지배해 그 유럽 문명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요. 이 작은 도시국가들이 대제국의 서진을 막아낸 건 세계사에 매우 의미 있는 기점일 수밖에 없겠죠. 고대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둘 다 기원전 6세기의 두각을 나타냈어요.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날 이란 파르스주 일대에 자리 잡았던 아케메네스 왕조를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만든 건 키루스 2세였습니다. 그는 메디아 왕국, 리디아 왕국, 신바빌로니아, 엘람 왕국 등 당시 서아시아 강대국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죠. 이후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마지막 강대국 이집트까지 점령하자 이제는 주변에 더 이상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진정한 전성기는 세 번째 샤한샤 다리우스 1세 때 이루어졌는데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는 그리스 북부와 인더스강, 현재 리비아 지역 일부와 아라레까지 영토를 넓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 세계 대륙의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들어앉혔죠. 그뿐 아니라 그의 치세 때 관용 정책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융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동안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발칸 반도 남부에는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워가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였다면 그리스 연합은 제각기 다른 도시 국가지만 같은 그리스어를 쓰고 같은 그리스 신을 믿으며 4년에 한 번 올림피아제전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느슨한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750년부터 약 200년간 농사짓기 척박한 본토를 떠나 이탈리아 남부,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의 해안지대,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서해안지대로 이주해 식민도시를 운영했습니다. 이 중 아테네 일대에 거주하던 이오니아 방언을 쓰는 이들이 아나톨리아 서해안에 비교적 큰 규모를 이루어 정착 생활을 했는데요. 이 일대를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곳은 일리아스 배경인 트로이 전쟁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 무렵부터 이오니아인들이 이주해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오니아 지방은 비옥한 토지와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오리엔트의 선진 문명 및 지식이 모여들어 탈레스, 헤로도토스, 피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 등 그리스에 걸출한 인물들이 대부분 이오니아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이후 아테네의 민주주의나 철학, 기하학 등은 대부분 이오니아에서 건너온 것들이죠.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들은 주변 오리엔트 사상에 물들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본토인들처럼 스스로를 그리스 신이나 반신 영웅의 후손으로 여겼으며 그만큼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민족들을 야만인이란 뜻의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죠. 때문에 기원전 540년 페르시아가 이오니아를 점령했을 때 이 개성 강한 그리스인들을 컨트롤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덕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계 속국들의 페르시아인 총독 사트라프를 파견하는 대신 친페르시아계 그리스인을 참주로 임명해 간접 지배를 했어요. 여기서 참주는 쉽게 말하면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생긴 이후 한 명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는 나쁘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참주의 독재자와 비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붙여 사용한 겁니다. 특히 이오니아 지역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시점에 그리스인들 사이에 민주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참주에 대한 거부 반응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하물며 그리스 본토에서 생겨난 참주들이 자기 실력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었던 반면 페르시아가 임명한 참주들은 실력이 아닌 낙하산으로 꽂힌 거잖아요. 당연히 이오니아인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무거운 곡물 요구, 그리고 무역 상권을 페니키아 쪽으로 몰아주는 행태 때문에 그리스계 식민 도시들은 페르시아에 언제 반기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이자 한때 경제대국 리디아와 경쟁했을 정도로 상공업이 발달했던 밀레토스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사단을 일으킨 인물은 바로 참주 아리스타고라스였습니다. 낙하산이다 보니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이 야망 있는 참주는 낙소스 섬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낙소스 섬은 당시 민주화 바람이 불어 기원전 500년 민중이 권력을 장악해 귀족들을 내쫓았거든요. 이때 밀레토스로 망명한 낙소스 귀족들이 아리스타고라스를 꼬신 거죠. 낙소스 섬을 되찾게 해주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고요. 자기 역량을 보여줄 기회인데다 마침 밀레토스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필요했던 아리스타고라스. 그는 결국 낙소스 원정을 결심해 사르디스의 사트라프 아르타페르네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꼬시죠. 낙소스 섬 원정을 지원해주면 막대한 전리품을 안겨주겠다고요. 또 낙소스 섬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세계를 잇는 전략상 요충지로 군사원정의 명분이 확실하며 낙소스 섬이 페르시아로 병합되면 다른 키클라데스 제도의 섬들도 차례대로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합니다. 아르타페르네스 역시 이 말에 혹했고 곧장 다리우스 1세에게 달려가 승인을 받은 후 200척의 함대를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지원해주죠. 그렇게 아리스타고라스는 아르타페르네스의 사촌 메가바테스와 공동지휘관이 되어 낙소스 섬으로 출병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지휘관 체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건데요.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잔뜩 열받은 메가바테스는 그의 원정 프로젝트를 낙소스 섬에 흘려버립니다. 정보를 들은 낙소스인들은 방어 계획을 굳건히 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고 아리스타고라스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결국 군자금이 떨어져 밀레토스로 철수하고 말죠. 당연한 수순으로 아리스타고라스는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왕 망한 거 완전히 막 나가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오니아 도시 전체를 선동해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단 아리스타고라스는 선동을 위해 스스로 참주 자리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밀레토스가 민주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다른 도시 참주들까지도 자리에서 내쫓는데요. 안 그래도 분기탱천에 있던 이오니아인들은 그의 선동에 자발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오니아인들이 움직이자 아리스타고라스는 이번엔 그리스 본토로가 협조를 요청하죠. 해외 동포 좋은 게 뭐냐? 다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스파르타는 거리를 문제 삼아 거절을 했고 다른 국가들 역시 딱히 이렇다 할 동기가 없어 대제국에 대항하는 것을 맞득치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에레트리아와 아테네만은 호응을 하는데요. 에레트리아는 예전에 밀레토스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빚을 갚은 거였지만 아테네는 여러 이유로 지원을 해준 거였어요. 일단 밀레토스가 아테네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오니아인이 주였다는 점에서 해외 동포를 도와주기로 한 거고요. 아테네가 참주정에서 민주정으로 전환할 때 쫓겨난 참주 히피아스가 페르시아로 망명을 했다는 점, 또 기원전 507년 스파르타의 침공을 한 차례 막아낸 아테네는 사르디스의 사트라프 아르타페르네스에게 사절을 보내 동맹 체결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아르타페르네스는 동맹의 조건으로 사절들에게 흙과 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했죠. 이는 페르시아 특유의 복종 요구였습니다. 심지어 아르타페르네스는 히피아스를 다시 참주로 복귀시키라는 지시까지의 선을 넘고 마는데요. 이런 외교적 결례에도 아테네 사절단은 히피아스의 참주 복귀만은 차마 못 들은 척했지만 흙과 물만은 바치기로 해요. 이에 사절단은 아테네로 돌아가 국가망신이라며 문책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페르시아마저 적으로 돌리면 안 되기에 굴욕적인 동맹은 한동안 유지됐죠. 그 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군사위기도 넘기고 민주화 체제도 안정시켰겠다. 아테네는 아리스타고라스를 통해 그간 쌓인 굴욕을 청산하기로 한 거예요. 기원전 498년 봄, 아테네는 3단 노선 20척, 에레트리아는 3단 노선 5척의 군사들을 실어 이오니아로 보냅니다. 이들은 에페소스 근처에서 이오니아 주력 부대와 합류해 곧장 아나톨리아 중심 도시 사르디스로 진격해 들어가는데요.
그리스군은 사르디스의 아랫도시를 함락하고 키벨레 사원을 불태우면서 승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사르디스 성체 속 아르타페르네스에게까지는 닿지 못했죠. 또 곧바로 출격한 페르시아 정예군의 패에 에페소스로 후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아나톨리아 전 지역에서 출병한 페르시아군이 에페소스 바깥에서 그리스군을 따라잡은 후 그들을 모조리 소탕해버립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임시군대 체제였기에 대대적인 전투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소소한 전투만을 하며 뒤로 군대를 정비하죠. 기원전 494년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제서야 페르시아는 총공격을 감행해 밀레토스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반면 그리스인들은 중간에 아리스타고라스가 트라키아 지방으로 튀어 구심점이 없어진 데다 기원전 493년 마지막 라데해전에서는 페르시아가 막대한 금전을 뿌리며 협박과 회유를 하는 통에 주요 섬들이 죄다 이탈하면서 결국 반란군이 패배하고 말죠. 그렇게 6년간의 이오니아 반란은 진압되고 말아요. 그러나 다리우스 1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반란이 제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이러한 위협은 그리스 본토 국가들을 처리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원전 492년 봄, 다리우스 1세는 총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사위 마르도니우스에게 원정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도록 합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이오니아 반란 때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던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먼저 정복한 뒤 그리스 반도로 남하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헬레스폰토스 방향으로 지상군을 킬리키아에서 함대를 보내 그리스 북부로 향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원정대는 아토스 고지를 통과할 때 격렬한 폭풍을 만나 300척의 배가 난파되고 2만 명의 병사를 잃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트라키아인에 의해 많은 군사가 사망하고 총지휘관 마르도니우스마저 부상을 당하고 말죠. 결국 악재가 겹친 페르시아 군대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정에 아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국의 영역에서 이탈했던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다시 정복했으니까요. 또 이만하면 그리스 본토와 이오니아인들에게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기도 하고요. 이에 다리우스 1세는 더 이상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기원전 491년 그리스 본토 도시국가들의 사절을 보내 복종의 의미로 흙과 물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많은 폴리스들이 흙과 물을 보내왔는데요. 이는 페르시아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페르시아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리스계 도시들에게 종교와 관습을 인정해주면서 회유 정책을 한 선전이 먹힌 거였죠. 다만 두 폴리스만이 흙과 물 대신 제국의 사신을 처형하는 것으로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죠. 일단 아테네는 만약 대놓고 복종을 할 시 페르시아의 망명에 있던 참주 히피아스가 복귀해 가딜군 민주정이 파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민주개혁파 지도층이나 자유를 누리고 있던 민중 모두 페르시아에 대한 복종을 반대해요. 그리고 결국 대사들을 재판 후 회부에 처형해버리죠. 스파르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원전 491년 클레오메네스가 아테네 공략에 실패한 후 인기가 떨어지자 그의 이복 형제 레오니다스가 그를 광인으로 몰아 살해하고 새로운 왕이 된 참이었죠. 클레오메네스는 원래 페르시아를 상대로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민심을 얻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오니다스 또한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는 페르시아 대사를 우물 아래로 던져버려요. 이때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삼아 연대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사를 처형한 다음해인 기원전 490년 제2차 원정군을 파병해요. 원정군은 메디아 출신 다티스와 이오니아 진압에서 공을 세운 아르타페르네스가 총지휘관을 맡았으며 약 2만 5천 명의 보병과 600척의 함대가 출진했죠. 전쟁 목표는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불태워 감히 세상의 왕중왕에게 덤빈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스파르타를 비롯한 되도록 많은 그리스 국가를 복속시키는 거였죠. 첫 침공 때 그리스 북부를 이미 손에 넣은 페르시아군은 이번엔 해안가를 따라가지 않고 짧지만 위험한 항로인 에게해를 가로지르기로 해요. 낙소스 섬을 시작으로 키클라데스 제도의 섬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나아가는 페르시아. 그렇게 에게해를 건넌 그들은 이오니아 반란 때 함선을 내줬던 에레트리아에 당도합니다. 에레트리아는 단단한 성벽에 의지해 농성전을 벌였지만 페르시아에 포섭당한 귀족들이 성문을 열어주어 개전 6일 만에 함락당하고 말죠. 도시에 들어선 페르시아군은 사르디스를 불태운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신전과 성역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붙잡힌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죠. 에레트리아를 파괴한 후 며칠간 그곳에 머물렀던 페르시아군은 곧이어 아테네를 정벌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아티카 반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북동쪽 약 35km 떨어진 마라톤 평야에 상륙하죠. 마라톤 평원은 바다가 육지로 휘어드는 모양의 만입부가 형성되어 있고 해안선이 길고 완만해 대규모 함대의 주둔이 용이했어요. 아테네에서 쫓겨난 참주 히피아스가 페르시아군을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편 아테네는 첩보를 통해 에레트리아의 함락과 페르시아군의 이동 소식을 들었는데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아테네 군사위원회 10장군회는 페르시아군을 선제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지를 놓고 한동안 격론을 벌였다고 해요. 이 논쟁은 결국 10장군 중 한 명인 밀티아데스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에레트리아가 농성전을 하다가 함락당한 것을 교훈 삼아 나가 싸우자는 거죠.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로 싸운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잠시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티아데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밀티아데스는 아테네 귀족 출신으로 34세에 헬레스폰토스 지역 도시 케르소네소스의 참주가 되었어요. 케르소네소스는 흑해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통로에 있어 아테네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리스 북부를 장악했을 때 이 케르소네소스도 함께 점령당합니다. 자연히 밀티아데스는 참주 자리에서 쫓겨났고요. 쫓겨난 그는 숨죽이고 있다가 이오니아 반란 때 아테네계 사람들과 트라키아계 사람들을 모아 페르시아에 반기를 들었으나 곧 진압되고 말죠. 하는 수 없이 그는 기원전 492년 고향 아테네로 돌아오게 돼요. 밀티아데스가 고향에 돌아오자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 때 아테네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의 가문은 대대로 민주정의 적인 참주를 지냈으니까요. 결국 밀티아데스는 참주 경력으로 기소가 되죠. 그치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요. 이는 결과적으로 아테네의 천만다행인 일이었는데요. 얼마 안가 페르시아 제국이 아테네로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아테네에는 페르시아에 정통한 밀티아데스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무죄를 받은 그를 10장군 중 한 명으로 선출했고요. 원래 아테네 장군 스트라테고스 10명은 전쟁을 할 때마저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며칠씩 돌아가며 총사령관직을 수행했는데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나머지 스트라테고스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총지휘권을 밀티아데스에게 넘겨주게 되죠. 밀티아데스는 무장 가능한 모든 시민들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무장보병을 중심으로 9,000명의 군대를 편성했어요. 이어서 밀티아데스는 동맹을 맺은 주변 폴리스들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었고 아티카 북서쪽 작은 도시 플라타이아이만이 600명의 병사를 지원했죠. 이것으로 부족함을 느낀 밀티아데스는 마라톤으로 출발하기 전 스파르타에 최종 지원 요청을 하는데요. 그러나 스파르타군은 카르네이아라는 종교제전을 하는 중이었기에 보름달 이전에는 누구도 스파르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앞으로 6일이나 남았으며 스파르타에서 마라톤에 도착하려면 최소 열흘은 걸렸죠. 스파르타는 2,000명의 병사를 파병하긴 했으나 이들은 마라톤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전장터에 도착하게 돼요. 마라톤 전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의 스펙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페르시아군부터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아시리아 때부터 시작된 철제 무기와 기병을 적극 활용해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는데요. 페르시아는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정복 지역으로부터 군대를 강제 징병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의 군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컨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장창과 곤봉부대로 편성되었고 박트리아의 사카족들은 도끼부대, 흑해 연안 지역의 파플라고니아인들은 투창부대로 운영되었죠. 고대의 전투는 병력 숫자가 승패를 절대적으로 좌우했기에 병력의 질보다는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보병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드는 중장보병보다는 단촐한 차림의 경장보병이 주를 이루었어요. 방패와 갑옷은 가벼운 나뭇가지와 천, 그리고 가죽으로 제작되었고요. 짧은 창과 단검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또 손실된 병력은 정복지에서 충당했지만 주요 병력인 페르시아인만은 충당이 불가능했기에 페르시아 병사들은 주로 원거리 공격 자원으로 편성했죠. 때문에 순수 페르시아인들은 활과 투창을 사용하는 궁병이 주를 이루었고요. 이 궁병은 162m 최대 유효 사거리를 자랑하며 서아시아 일대에서 공포의 부대로 소문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활과 투창으로 무장한 군기병으로 기동력과 원거리 공격 능력으로 적을 교란시키는 데 능했죠. 한편 페르시아군 조직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의 부대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부대 중 페르시아의 시그니처 부대는 바로 영화 300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했던 불사부대 이모탈이었죠. 이들은 무예가 뛰어난 귀족 자제들로 구성된 최정예 부대로 황제 호위병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불사자라고 불린 이유는 1만 명으로 구성된 친위대 중 단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인원을 충원해 1만 명이라는 숫자를 맞췄기 때문이에요.
다리우스 1세도 선왕인 캄비세스 2세의 이모탈 부대로서 이집트 원정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헤로도토스는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이모탈 부대가 그리스 군사들의 창을 부러뜨리려고 맨손으로 달려들었다는 서술을 한 바 있는데 그만큼 용맹을 자랑하는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라톤 전투에 이모탈 부대가 투입됐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이후 크세르크세스 1세의 그리스 원정에는 이모탈 부대가 확실히 황제 호위병으로 참전했으나 60세가 다 된 다리우스 1세가 직접 원정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톤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모탈 부대 아래에는 궁병 탐바르바라와 방패병 스파르바라가 있었는데요. 방패병 스파르바라는 대열의 가장 앞에서 거대한 방패벽을 세우고 최전방 적들과 충돌했죠. 아무래도 몸빵을 하는 부대이다 보니 불사부대와 달리 낮은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훈련량도 불사부대보다 적고 가벼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으로 구성된 정예창병 아르스티바라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용맹하다고 서술했던 사카족 도끼병 타카바라가 있었어요. 이들은 방패병 스파르바라보다도 더 가벼운 무장을 하고는 다루기 쉬운 손도끼 사가리스와 방패를 들고 전장을 종횡무진 휩쓸었죠. 그럼 이 병사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요? 일단 원거리에서 궁병 탐바르바라가 활과 투창을 이용해 적에게 피해와 혼란을 줍니다. 이후 나머지 경장보병인 방패병 스파르바라, 창병 아르스티바라, 도끼병 타카바라가 돌격을 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기병이 적의 측면과 후방을 돌아다니며 틈을 만들고 혼란을 주면서 결정적 승리를 이끌었죠. 페르시아 군대는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다 보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기병과 궁병을 강점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경무장 보병을 주 병력으로 동원했다면 고대 그리스의 군대는 중무장 보병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이 휴대한 호플론이라는 방패 이름을 따서 호플리테스라고 불렀죠. 호플리테스는 당시 값비싼 청동 제품으로 중무장을 해야 했기에 일정 수준 재산이 있는 시민들만이 병사가 될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무장을 해야 했기에 돈 있는 사람만이 중무장 보병이 될 수 있었다는 걸까요? 일단 가슴 보호용으로 두꺼운 린넨천을 두르고 겉을 청동으로 보강한 토락스라고 부르는 흉갑을 착용했고요. 정강이 보호용 청동판과 청동 헬멧을 착용했으며 허리에 단검을 차고 왼손에 지름 1m 원형 목재의 가장자리에 청동판을 덧댄 무게 23kg의 원형 방패 호플론을 들었어요. 또 오른손에는 기본 무기인 사리사를 들었는데 길이 2에서 2.75m의 무게 4에서 5kg의 찌르기용 장창이었죠. 호플리테스가 완전 무장할 경우 그 무게가 무려 34kg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개인별 무장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투 대형을 발전시켰어요. 이를 팔랑크스 대형이라고 부르죠. 팔랑크스는 중무장한 보병이 개인 간격 약 90cm를 유지하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는 대형입니다. 제1호는 사리사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요. 제2에서 4호 병사들은 앞에 병사 어깨 위에 창을 올려놓아 적군을 향해 겨냥하는 모양을 취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창을 수직으로 세우죠. 이렇게 되면 대열 전체가 고슴도치 모양을 해 적에게 위협을 주게 돼요. 그럼 방어는 어떻게 하냐? 일단 호플론을 왼손으로 드니까 방패로 자신의 왼쪽 절반과 왼쪽 사람의 오른쪽 절반을 방어합니다. 이렇게 쭉 방어를 하면 맨 우측 사람의 오른쪽은 아무도 방어를 해줄 수 없게 되죠. 고로 그곳에는 가장 노련하고 강한 병사가 배치돼요. 이렇게 팔랑크스는 호플론을 포개어 적들의 무기가 파고들 수 없게끔 방어를 단디한 상태로 3 또는 4열까지는 창으로 방패벽 너머의 적들을 계속 내리찍어요. 방패가 가려주지 못하는 머리나 정강이 쪽은 갑옷이 보호해줬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병사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뒷열에 있는 병사가 비워진 자리를 메웠어요. 그래서 한 분대는 가로열이 아닌 세로열로 섰습니다. 또 아무리 가장 강한 병사가 오른쪽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무섭잖아요. 왼손의 방패를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럼 또 그 왼쪽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방패를 당겨오고요. 이 연쇄 반응 때문에 진격 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나아가는 경향성이 생기죠. 속도가 빠르면 더 비스듬해지면서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팔랑크스는 단단한 방어력으로 적군과 정면 충돌함으로써 충격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졌죠. 팔랑크스끼리 부딪혔을 때는 먼저 대열이 깨지는 쪽이 패배하게 되는 구조였고요.
그러다 보니 전투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합된 조직력이 필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줄이 옆 병사의 방패에 걸려 있으니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했겠죠. 참고로 병사나 장교나 모두 한 덩어리로 직사각형 대열을 이루었기 때문에 팔랑크스는 평등과 권리의식이 자라나는 민주주의의 토양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팔랑크스는 매우 수비적인 대형이며 적을 막아내긴 쉽지만 능동적으로 적을 공격하기는 어려운 전술이었어요. 따라서 팔랑크스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려면 반드시 적이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에 버티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적은 단단히 박혀있는 팔랑크스에 같은 팔랑크스가 아닌 이상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았죠. 그러나 그리스 반도는 산악지형에 따른 좁은 길목이 많은지라 팔랑크스 대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했어요. 또 하나 팔랑크스의 단점은 기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측면과 후방에 대한 공격, 특히 방패를 들지 않은 우측에서 기병이나 경보병이 투사무기를 이용해 공격해오는 전략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랑크스 전술은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에서 만개했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팔랑크스의 약점을 기병으로 보완함으로써 고대 최강 전술로 통했죠. 오늘날 팔랑크스는 군대의 열병식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라톤 전투로 들어가 보죠. 페르시아군은 그리스로 25,000명의 군사를 파병했는데 이 중 기병이 1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병은 배로 운반했으며 아마도 1000명의 기병을 수송하기 위해 30-40척의 수송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요. 한편 아테네의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군을 가운데로 유인해 양측면에서 에워싸는 작전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군의 주력이 중앙에 위치해 있기에 쉽게 가운데로 파고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밀티아데스는 작전을 위해 기존 팔랑크스 배치를 바꿨어요. 가운데 열을 줄여 그만큼 넓게 펼쳤습니다. 중앙을 얇게 포진해 길이를 페르시아의 전열만큼 늘린 거죠. 이는 중앙병력에 결혼이 생길 시 뒷줄에서 채울 수 있는 병사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페르시아군과 아테네 연합군이 마라톤 평야 1500m 지점에서 처음 맞닥뜨렸어요. 헤로도토스는 대치 5일째 되던 날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먼저 공격했다고 적었는데요. 길목을 막아놓고 적이 올 때까지 특히 스파르타의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진데 어째서 아테네군은 선제 공격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제기되지만 그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페르시아가 25,000명의 병사 중 기병을 비롯한 10,000명의 정예병을 배에 태워 아테네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군은 얼른 마라톤 전투를 마무리 짓고 아테네로 뛰어가 페르시아의 빈집털이를 막아야 했죠. 또 하나는 앉아서 적을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강력한 페르시아 군병의 원거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페르시아군 15,000과 아테네와 플라타이아 연합군 9,600명이 붙게 됩니다. 생각보다 병력 차이가 크지 않죠. 게다가 아테네가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데다 강국 스파르타와 테베군에 승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태라 경험치와 사기가 최고조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해볼만 했어요. 먼저 움직인 아테네군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빠른 걸음으로 페르시아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본 페르시아군은 제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선다며 아테네군을 향해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죠. 그러나 페르시아 군병의 사거리를 알고 있었던 밀티아데스는 200여 미터 지점에서 병사들에게 진격을 외쳤어요. 진격 명령을 받은 아테네군은 호플론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놀랐어요. 30여 킬로그램의 무장을 짊어지고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호플리테스는 훈련도 훈련이거니와 중무장을 하고 뛰는 올림픽 종목이 있을 정도로 전쟁에서 중무장 기동 능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군이 당황한 상태로 두 진영이 충돌하게 되죠. 두 군대가 충돌하자 페르시아는 밀티아데스가 예상한 대로 대형의 중간으로 깊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테네 중앙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양익이 적군을 포위할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서서히 물러나야 했으며 또 그 와중에 전멸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버티면서 물러나는 동안 아테네의 양쪽 날개는 페르시아 측면을 파괴했고 결국 중앙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백병전이 시작됐죠. 근접전에서 경무장의 페르시아군은 중무장 아테네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페르시아군의 갑옷은 천과 가죽으로만 만들어졌으며 스파르바라들의 방패는 화살 정도만 겨우 막아내는 방어력이 있었던지라 그리스군의 긴 창에 무참히 뚫렸죠. 페르시아 병사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근접전에서는 장비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테네의 호플리테스의 약점이었던 기병이 마라톤 평야에서 맞서지 않고 수송선을 타고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기에 중무장 보병에게 무서울 건 없었죠. 순식간에 몰린 페르시아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수습이 불가능한 페르시아 군대는 그대로 배를 향해 도주했죠. 그러나 하필 또 습지 방향으로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다리가 묶여 우왕좌왕했고 아테네군은 손쉽게 페르시아군의 수급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죠. 아테네는 나머지 페르시아군을 끝까지 뒤쫓아 전함 7척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아테네와 플라타이아의 연합군은 고작 192명만 사망했어요. 마라톤 전투는 이후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긴 전투의 대명사가 되죠. 이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 페이디데스라는 전령이 30여 킬로미터를 달려 아테네로 갔으며 소식을 알린 후 탈진해 숨졌다고 합니다. 이 페이디데스를 기념하기 위해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겼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마케팅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1974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제7회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는데 이때는 마라톤 종목이 치러지지 않았어요. 이란도 해외 경기에 마라톤 선수가 참가하긴 했지만 차마 자국 대회에서 자신들의 패배에 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경기를 열 수는 없었나 봅니다. 한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아테네군은 이야기 속 페이디데스처럼 진짜 아테네로 전력 질주해야 했어요. 페르시아 정예병이 빈집털이를 하러 가는 중이었으니까요. 이들은 땀과 피냄새를 풍기며 30여 킬로미터를 3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중무장을 한 채로 페르시아 함선보다 먼저 도착한 건데요. 페르시아군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아테네군이 진영을 다 갖추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렇게 다리우스 1세의 아테네 침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제국 페르시아군이 소담한 아테네군에게 패배하게 된 건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정리하면 일단 파병한 페르시아군 숫자가 너무 적었죠. 1차 원정에 그렇게 많은 병력을 태워보냈으나 이번에는 적은 숫자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얕본 거죠. 거기에 최정예 부대인 이모탈 부대는 오지도 않았고 핵심 전력인 기병대는 가장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싸우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는 밀티아데스의 창의적인 전술의 성공이죠. 양익을 강화해 적을 포위 괴멸시키는 전술은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는 병력수가 절대적이었던 고대 전투에서 잘 운영된 전술로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받아요. 물론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보다 더 나은 장비를 갖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승리 요인이었고요. 다만 병력 동원 수도 그렇고 페르시아의 원정 실패가 제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국 아테네의 자신감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후의 상황에 봤을 때 치명적이라면 치명적일 수 있었죠. 아테네는 마라톤 전사자 192명을 묻으며 이들을 전쟁 영웅으로 기렸고요. 스파르타 없이 적은 지원군만으로 대제국을 이겼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이를 마음껏 선전했습니다. 20년 전 참주를 살해하고 세운 민주정에서 애국심 넘치는 시민군이 탄생했고 이들이 바로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다고요. 이후 중장보병으로 참여한 유산 시민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면서 아테네 민주정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편 마라톤 전투 이후 10년간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 충돌은 없었는데요. 아테네는 이 중요한 시간을 충실히 준비하며 보낼 수 있었기에 다리우스 1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의 거대한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후반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